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가요? 자연재해, 전쟁, 귀신, 돈, 이것저것 많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어느 일을 겪고부터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평범한 집의 이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금슬이 좋으셔서 제가 막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제 늦둥이 여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여동생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러 나가셔서 부모님이 퇴근하실 저녁 시간 전까지는 제가 늘 동생을 돌보았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능숙하게 돌보게 되었죠. 작고 따뜻한 손이 제 검지손가락을 감싸주면 그때만큼 제 동생이 귀여워 보일 때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중학생인데 갑자기 갓난아기 동생이라니 힘들겠다. 네가 다 돌봐야 해서 귀찮지 않냐. 부모님 관심이 동생한테만 가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동안은 혼자라 외로웠는데 아직 아기이긴 해도 얼른 자라서 저를 보고 언니 언니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실 때면 기특하게 동생 잘 보고 있었냐고, 우리 큰딸 덕분에 엄마 아빠가 걱정이 없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칭찬을 듣고 난 날이면 자기 전까지 곱씹으며 뿌듯해했죠. 그 덕분인지 비혼주의자나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기 무섭다며 임신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 또래가 많음에도 제 생각은 확고했어요. 꼭 결혼해서 예쁜 아이를 낳아 길러야지 생각했죠. 친여동생도 이렇게 귀여운데 저와 사랑하는 사람을 반반씩 닮은 아이면 얼마나 귀여울까 늘 생각해왔습니다. 여동생을 직접 업어 키운 것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대체로 화목해서 제가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쁘시긴 하셔도 퇴근 후나 주말에 회사를 가지 않으실 때는 단비 같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가족을 위해 시간을 쓰셨거든요. 30대가 된 지금도 어릴 적 주말마다 놀이동산이나 공원에 부모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놀러간 건 아직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얼른 결혼해서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오로지 저희를 위한 시간을 보내주시는 부모님의 헌신 덕에 저는 별다른 방황이나 일탈 없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해 유아교육과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유아교육과에 가겠다는 걸 듣고 부모님이 웃으시면서 너 중학생 때부터 동생 그렇게 아낄 때부터 알아봤다며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멋쩍게 웃으며 그래도 아이를 돌보는 게 제 천직이란 각오를 굳혔어요. 그때쯤 동생도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조금씩 친구들을 사귀고 커가기 시작하는데 막 제 딸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주책맞게 살짝 눈물도 흘릴 뻔했습니다. 등하원할 때는 동생을 자주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워낙 위험한 세상인데다 여자애라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 순조롭게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덕에 나름대로 그 근방에서 알아주는 부자 동네에 있는 한 영어 유치원에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유아교육과라 사실 진로는 어느 정도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는데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토익이며 다른 자격증이며 여러 가지 스펙을 착실히 쌓아둔 게 좋게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부자 동네에 있는 영어 유치원이라 입학비하며 회비하며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저야 그 유치원에서 일하며 월급 받는 입장이고 다른 일반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월급이 세서 좋았지만 내심 그때 세상에 참 부자가 많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월급만 세다 뿐이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원생들 부모가 전부 각자 분야에서 나름대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프라이드도 높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차별 대우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아이 교육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해서 무슨 행사만 있다 하면 유치원에 전화도 수백 통은 오고 그랬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 상담은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자기 아이를 잘 부탁한다며 명품 선물 공세는 기본이더라고요. 아직 적응이 안 되어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모른 척 아름아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그런 만큼 원생 케어도 철저하게 해야 했어요. 교육부터 자기 아이들이 남다르길 바라는 부모가 대부분이라 매일같이
양질의 커리큘럼을 짜려고 머리 싸매고 밤새는 일도 많았어요. 가끔씩은 부모에게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참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아 참기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반말은 기본에 자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 하더군요. 조금이라도 훈계를 하면 그날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쪼르르 일러다 바치고, 그러면 다시 그 부모가 저희 유치원에 전화로 컴플레인을 걸고요. 그럴 때는 별 수 없이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은 회의감도 들더라고요. 세상 참 출발선부터 불공평하다 싶어서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 고자질에 꼼짝 못하는 처지라니, 이걸 못 견디고 그만두는 신참교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잘 버텨냈어요. 현실은 현실이고 슬프지만 저도 벌어먹고는 살아야 해서 어느새 순응하게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유치원에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어디서 남자를 만날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거 아시나요? 요즘 유치원은 부모 등살에 남자도 쉽게 못 만나고 그래요. 혹시라도 데이트 때문에 조금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걸 원생 부모가 목격했다? 그러면 또 전화가 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 옷차림이 그게 뭐냐고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못 입어요. 메신저 프로필에 혹시라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놨다? 그래도 전화 옵니다. 싫어해요. 전에도 남자친구와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뒀다가 원생 부모한테 연락이 와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문란해서는 믿고 못 맡기겠다는 식으로 컴플레인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학부모 많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암묵적으로 지켜야 될 수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다 업무는 대기업만큼 고강도이니 일 마치면 피곤해서 연애할 생각도 잘 안 들더라고요. 그냥 집 돌아와서 동생 학교 숙제나 도와주고 잠들고 그랬습니다.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끔씩 상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매사에 똑 부러져서 장래가 기대된다고 칭찬을 들을 만큼 잘 자라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맞벌이로 바쁘셨고 저도 직장이 있었지만 다행히 저는 매주 휴무가 보장되어서 여동생의 학교 생활도 제가 도맡아 관리했어요. 학부모 상담이나 학예회, 학부모 참관 수업 같은 게 있으면 제가 늘 대신 갔었죠. 아무리 신경 써준다 해도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오시는데 자기는 언니만 와서 뾰루퉁해질 법도 한데 여동생은 제가 갈 때마다 반갑게 달려와서 많이 고마웠습니다. 5학년이 된 여동생의 담임선생님은 아주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딱 봐도 제 나이 또래 같아 보였어요. 많아봤자 30 초반? 그 정도요. 요즘 임용고시가 말도 안 되게 어렵다던데 그걸 저렇게 어린 나이에 통과한 건가 싶어 대단하다고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초임이셔서 그런지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 생각나서 어쩐지 공감도 갔네요. 상담으로 얼굴도 자주 찾아뵙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가 부모가 아니라 언니, 그리고 유치원 교사라는 특징 때문에 선생님께서 기억에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동생 칭찬도 하고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 상담하는 내내 말이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에게 떳떳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여동생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 담임선생님이 바뀌기 전까지 저희는 사귀는 걸 미루다 해가 바뀌고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29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과 듬직함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고 남자친구도 마침 슬슬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 물어와서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연애한다는 소식과 결혼하고 싶다는 소식을 동시에 알리니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언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냐면서요. 여동생은 맹랑하게 웃으면서 난 그럴 줄 알았어. 언니 이상하게 학교 올 때마다 되게 신경 써서 차려입고 오더라? 말하더라고요. 각자 부모님과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동생은 몇 년 전 담임선생님이 이제 자기 형부라니 어린 나이에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예의 바르게 행동해 주었어요. 부모님도 자기들이 언제 너 의견에 반대하는 거 봤냐고 알아서 좋은 남자 골랐을 거라 믿는다며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남자친구네 집에서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집안 사정을 조금 숨기고 싶어 하는 걸 눈치채고 일부러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거든요. 혹시나 상처가 될까봐요. 그래서 만약 남자친구네 집이 많이 어려운 형편이거나 가정사가 복잡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랑은 정반대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집은 멀리서 봐도 부잣집이었어요. 커다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단독주택이었죠. 제가 깜짝 놀라서 어버버거리자 남자친구가 머쓱해하며 그제서야 말하더라고요. 사실 자기 아버지가 검찰에서 권위 있는 분이시라고요. 저는 입주가정부가 있는 집은 현실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셔서 인사했더니 남자친구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이모님이라고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자기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일을 도와주셨고 부모님이 일로 바쁘셨던 탓에 자기한텐 거의 유모나 다름없었다고요. 그렇구나 하며 인사하는데 가정부 아주머니의 눈빛이 조금 깨름직했어요. 절 은근하게 아래 위로 훑고는 노려보시더라고요. 기분 탓이겠지 생각하며 남자친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부자라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식사 자리 내내 저를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 주셔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했어요. 다만 가정부 아주머니가 국을 내오시다가 균형을 잃으신 건지 제게 국을 쏟아버리셨어요. 갑자기 뜨거운 국이 무릎에 쏟아져 모두들 당황하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재빨리 수습한 뒤에 급하게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죠. 가정부 아주머니 때문에 급하게 식사 자리가 쪽나서 조금 찝찝했지만 남편 쪽 부모님은 집안 차이가 있음에도 다행히 제가 마음에 든 건지 또 봤으면 좋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가끔씩 예비 시부모님 집에 들러서 식사를 종종 같이 하곤 그랬어요. 그때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게만 찬밥을 주신다거나 식후에 멍들어 있는 과일을 주신다거나 해서 정말로 저를 싫어하시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조금씩 결혼 계획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날짜부터 식장, 드레스나 하객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게 됐죠. 감사하게도 한 번 있는 결혼식 제 원하는 대로 하라며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겠다 하셔서 감사해하며 남자친구네 집에서 신중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원해주시다 보니 예의상 시부모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셔서는 제가 선택한 걸 보고는 이건 별로네. 드레스가 너무 촌스럽다. 식장이 커봤자 돈만 많이 들고 요즘은 스몰 웨딩도 유행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레스 디자인도 제 마음에 안 드는 걸 가리키면서 이게 어떻냐고. 아가씨는 몸집이 좀 있어서 이런 걸로 최대한 가려야 한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길래 너무 당황했는데 아랑곳 않고 말하는 가정부 아주머니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어필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예비 신랑이 자기한텐 유모나 다름없다고 했던 말 때문에 남일 같지가 않으셔서 신경 써주시려는 건가 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게 예물 예단은 준비했냐, 어떤 걸로 준비했냐 묻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집안에 오래 지냈으니 대충 집안 어르신들 취향을 다 꿰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하지만 대충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걸 말씀드리니 인상을 팍 쓰시면서 역정내더군요. 아가씨, 그러는 거 아니야. 집안 보면 알겠지만 남들 다 해오는 정도로는 부족한 거 몰라? 누가 봐도 땡 잡은 결혼하는데 적당히 퉁치는 신부가 완전 칼만 안 들었지. 이거 강도 아니야, 강도? 그리고 또 말을 이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나름 이 집안에 30년 가까이 일해오면서 이제 이 집안 식구나 다름없는데 나는 왜 빼나?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아니 누가 봐도 우리 호진도련님이 아까운 결혼인데 아가씨 그러면 어른들이 뒤에서 욕해. 내가 아가씨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예단 예물 뭐 할 건지 나한테 미리 검사받아. 그때는 결혼 준비라는 게 난생 처음이고 남자친구네 집안이 워낙 평범한 집안과는 거리가 머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 아주머니 말이 맞는 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모아온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합쳐 백화점에서 비싼 명품들로 예단 예물을 사서 가정부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가정부 아주머니께 드릴 명품 가방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들고 온 걸 보시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이거 그냥 두고 가라고
자기가 가서 시부모님 취향에 맞춰 교환받아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가 말투는 이래도 사실은 아들이나 다름없는 남자친구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가씨라 괜히 신경이 쓰이고 나름대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셨구나 하며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네요. 저를 생각해주시는 고마운 마음에 다음날 가정부 아주머니께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양손 가득 비싼 과일을 가지고 갔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 인사도 할 겸 예단 예물 문제도 다시 상의할 겸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단 예물 문제를 가정부 아주머니께 맡겨놓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시부모님 취향에 안 맞아도 뒤에서 이렇게 가정부 아주머니랑 짜고 치는 건 뭔가 찝찝해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대문도 열려있고 혹시나 해서 현관문도 열어봤는데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니 예비 시부모님은 늘 그렇듯 볼 일이 있으셔서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정부 아주머니 방 쪽으로 향했죠. 가까이 갈수록 가정부 아주머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로 보아 집에 계신 것 같았죠. 거의 방문 앞에 도착했을 무렵 가정부 아주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유 모를 불안에 저는 핸드폰을 켜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그 멍청한 년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예단 예물이랍시고 다 갖다 바치더라니까. 오늘 오전에 몰래 백화점 다녀와서 다 환불받고 네 계좌에 돈 좀 넣어놨어. 우리 딸 역시 엄마가 최고지? 그래 당연하지. 결혼도 못하게 할 거야. 호진이를 내가 언제부터 네 남편으로 점 찍어뒀는데 고작 그딴 애한테 뺏길 수 없지. 엄마가 다 준비하고 있어. 실수인 척 국 쏟아서 얼굴에 화상 입히면 쟤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있겠어? 내일쯤 아주 제대로 인생 조져놓을 거야. 감히 누구 짝을 건드리긴. 엄만 다 필요 없어. 너랑 우리 아들내미랑 이어지기만 하면 미련이 없다. 뭐? 호진이도 뭐 내 아들이나 다름없지. 안주인 그년보다 내가 호진이 돌본 시간이 더 길걸? 정말 소름 돋는 내용이었어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귀신같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나와서는 절 보고 놀랐다가 바로 표정을 굳힌 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들었니?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눈빛을 보니 빨리 도망가야겠다 싶어 몸을 돌리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시더라고요. 이게 어딜가 하고 외치시면서요. 엄청난 괴력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무서웠어요. 그러게 분수에 안 맞는 남자 넘보래? 이게 감히 내 아들을? 하면서 얼굴에 이리저리 손찌검을 날리는데 맞을 때마다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이거 놓으세요. 니까짓 것 때문에 다 망했어. 우리 딸이랑 맺어지기만을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맞는 거나 다름없는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누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왔다는 걸 알자마자 아주머니는 갑자기 자기 머리채를 뜯고 옷을 이리저리 늘어뜨리면서 자기 꼴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관 쪽으로 후다닥 달려나가면서 말하더군요. 아이고 도련님, 아이고 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비 며느님이 저보고 가정부 주제에 분술 지키라며 발길질하고 쥐어뜯고 살려주세요 사모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뒤늦게 달려나가 아니라고, 맞은 건 나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우는 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방해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보여 이것 좀 들어달라고 하며 볼륨을 최대로 키워 아까 난장판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 가정부 아주머니의 충격적인 전화 내용은 물론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제게 폭력을 휘두르는 소리까지 아주 정확하게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녹음을 듣자마자 사색이 된 아주머니는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이 충격받은 얼굴로 이거 놓으라고,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호통치시는 바람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대로 냅다 주랭랑 쳤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검찰에 계시는 아버님 인맥을 동원해 사기죄 및 폭행죄, 공갈미수 등등의 죄목으로 수사 요청을 넣었고
지하철 노숙자들 사이에서 끼내 지내던 가정부 아주머니를 발견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 가정부 아주머니는 정신분열증이 있어 제 남자친구를 자기 아들로 생각한다더라고요. 결국 수사랑 재판이 끝나고 가정부 아주머니는 징역살이 및 정신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련이 있었음에도 저와 남자친구는 무사히 결혼에 골인해 지금 저는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다행히 그런 일을 겪게 제게 미안하다면서 시부모님이 더 신경 써서 제게 잘해주세요. 아직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무섭긴 해요. 특히 가정부 아주머니의 정신 나간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 잊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며 행복만을 쫓으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겪던 간에 꼭 각자만의 해피엔딩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